빅데이터를 활용한 한반도 국제정치의 이해, 사회과학의 과학적 연구 방안을 주제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기존의 이념적인 선호에 따라서 논의되고 주장되었던 것들에 반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북한 관계도 더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햇볕 정책, 그다음에 화해협력 정책, 노무현 정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뀐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비핵개방 3천을 이야기했지만 상생공역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변형의 한반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 모든 정책들은 한반도에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남과 북이 민족의 공동 번영과 공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념적인 갈등의 소지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는 설명의 오류는 이게 선택의 문제죠. 1차 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판문점 회동, 스톡홀름 회담 이런 것들은 전부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겠다는 데 대해서 중점을 두는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남북한 간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모아놓고 보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이 됩니다. 북한의 NPT 탈퇴라든가 금강산에서의 우리 여행객 피격,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한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20개 이상의 이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은 어떠한 합의도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군사 영역에 있어서도 부속 합의서 채택이라는 것은 합의가 됐지만 이행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날 그 자리에서 국방장관이 협력에 사인을 한 정도이고 실제로 남북한 간이 서로 인적 교류라든가 물적 교류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협력을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합의는 되지만 이행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보면 남북한 간의 대외 무역 동향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총 무역액이 3억 2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데 반해서 남한은 1조 달러에서 9,80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는 영향, 그리고 그 총액의 비교를 보면 남북한 간의 경제 규모라든가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대중무역에 있어서도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무역이 저렇게 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현상, 소비재 수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북한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단편적이고 1년 단위의 데이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연 단위인데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선호하지 농업 협력이라든가 문화 교류, 보건 의료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것도 또 북한의 정권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인도적 지원은 남한의 물품이 북한으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물건을 받고 남북 교류 협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인 접촉면이 넓어지는 것, 즉 문화, 사회, 스포츠 교류 협력이라든가 농업 및 축산에 있어서 기술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인적 접촉면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설명하지만 전체적으로 5년, 10년에 누적된 하나의 트렌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매일 일어나는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해가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냉전 시대에 우리가 북한 관계를 보았던 것과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만 그 설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북관계의 다이내믹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빅데이터는 GDELT라는 데이터인데요.
구글에서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모든 신문 기사를 종합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AI가 딥러닝 기술로 같은 이벤트가 여러 나라 신문에 동시에 같은 날 게재되는 것들은 AI가 자동적으로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를 모은 것인데, 이 시점은 197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반기까지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해서 각 행정부마다 이 순위를 매겨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이 북한에게 가장 평화롭게 했던 시기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때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보다 더 유화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비율을 보면 순위는 끝에서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인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 북한의 대남 평화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노태우 정부 때 가장 평화롭게 대해줬다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 다음이 문재인 정부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설 또는 대북 친건설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면 근거가 없고, 도리어 남북관계는 도리어 국가적으로 1대1의 협력관계에 기반해 있다는 게 바로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Tit for tat. 북한이 남한에 해주는 만큼 남한도 북한에 해줬고, 남한이 북한에 해주는 것만큼 북한도 남한에 해줬다라는 정상적인 대남 대북 관계가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를 분리해 놓고 보면 이 칼럼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시계열적으로 그래프를 나오는 것인데, 북한이 남한에 대한 협력을 양수로 처리해서 위로 프로젝션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렌지색 그래프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갈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음수로 처리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해서 기대선을 상호 분석을 해보면, 저 예측선이 기대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선에 있어서 음수가 큰 데 있어서도 예측선이 기대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시기가 관측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 이후로 북한의 8차 핵실험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이 분석을 통해서 북한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라고 보는 게, 바로 예측선이 2022년으로 오면은 기대선보다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0에 수렴해 버린다는 겁니다. 저 결과는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없지만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능성도 없는 남북관계가 아주 정체기로 들어가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 연구 결과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는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미래의 예측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연구원